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한 간판 기자가 포착한 장면 하나가 세 나라의 놀라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 아이의 등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 한 장. 그 작디 작은 쪽지가 세 국가의 문화적 본질을 완전히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 한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물을 쏟게 만든 그 순간을 카메라로 담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첨단 고층 빌딩들 사이 ABC 방송국 회의실은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담당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방송국에서 제가 맡은 전쟁과 시사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였기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저는 ABC 방송국의 전쟁과 시사 분야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테일러 브룩스입니다. 전쟁터와 정치 현장을 누비며 차가운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제 몫이었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의 위험 지역에서 수많은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송국 인간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죠. 해외 휴먼 스토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선택되었는지 의아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었죠. 전쟁이 아닌 일상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테일러, 현재 짜여진 프로젝트 계획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부서장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읽혔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설명을 시작했죠. 이번 기획은 동아시아 3개국을 순회하며 돌봄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보호받는지,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뤄왔던 전쟁과 정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과 냉담함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실험 시나리오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고 혼자 둔 뒤 행인들의 반응을 관찰할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각국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도 함께 담을 예정이죠.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온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이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쉽게 읽을 수 없었죠.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요? 아이와 임산부의 안전은 괜찮은지 이런 실험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모든 실험은 철저한 안전장치 하에 진행됩니다. 아이 배우의 보호자가 항상 근처에 대기하고 임산부 역할자도 전문 배우를 고용할 예정이죠. 현지 법률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할 것이고 각국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이번 프로젝트의 PD로 지정된 크리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열정 넘치는 눈빛으로 제게 말을 걸었죠. 정말 기대되네요. 사실 전쟁 현장 전문 기자가 이런 프로젝트를 맡는 건 색다른 시도라 처음엔 의아했어요. 다만 시청률을 위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부족하면 약간의 각색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의 진실이 가장 큰 감동을 줄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는 꾸밀 필요가 없죠. 제가 15년간 전쟁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진실만큼 강력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니까요. 일본, 중국, 한국을 순차적으로 취재할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거리에서 총성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취재하게 될 이번 여정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쟁 기자에서 휴먼 스토리 전달자로 변신하는 첫걸음이었죠. 도쿄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본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게 유니폼을 갖춰 입은 공항 직원들, 반듯하게 정렬된 택시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죠.
크리스는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취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쿄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묘한 거리감도 느껴졌죠. 모두가 각자의 길을 바쁘게 걷고 있었고 서로 간의 교류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실험은 어디서 진행할까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내 번화가 근처 공원이 좋겠어요. 현지 코디네이터 하루카의 도움으로 우리는 실험 장소와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초등학생 나이 또래의 아이 배우 켄타는 벤치에 앉아 슬픈 표정을 지었고 그의 등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라고 일본어로 쓰인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카메라를 숨기고 우리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눈치채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길을 주다가도 빠르게 시선을 돌리고 심지어 멀리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죠. 2시간 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켄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괜찮은지 한 중년 여성이 물었지만 더 이상의 도움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스러운 표정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죠. 크리스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좋은 장면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자극적인 소재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담아야 해요. 지금 이 무관심도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지하철에서 임산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배우 유키는 크게 부른 배를 안고 무거운 가방을 들며 지하철에 탔습니다. 차내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유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오히려 스마트폰에 집중하거나 졸고 있는 척하는 승객들만 보였습니다. 일본은 예의를 중시한다던데 의외군요. 하루카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더 다양한 장소에서 실험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죠. 도쿄의 초등학교 근처 대형 쇼핑몰, 공원 등 여러 환경에서 아이와 임산부 실험을 반복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볼까요? 여기도 결과가 좋지 않네요. 크리스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죠. 마지막으로 더 붐비는 시간대에 한 번 더 시도해보죠. 제 고집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반응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점심시간 사람들로 가득한 쇼핑몰에서 다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 배우 켄타는 조금 더 슬픈 표정으로 벤치에 앉았고 우리는 멀리서 관찰했죠. 지나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켄타를 보고 눈길을 주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켄타 옆을 지나가다 속도를 늦추더니 갑자기 서둘러 피해갔죠. 본인 아이가 아니니 관여하기 싫은 건가요? 하루카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해요. 오히려 민폐라고 하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실험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유키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도 도움의 손길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라며 불편함을 표시하는 승객도 있었죠. 저녁이 되자 A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테일러, 지금까지 촬영한 장면들을 검토했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부족해요. 이대로는 방송으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몇 번의 실험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간간히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았죠. 이것이 일본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죠. 다음은 중국이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크리스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서의 경험이 예상과 달랐으니 중국에서도 어떨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공항 터미널,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시끄러운 말소리가 저를 압도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은 더욱 혼잡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죠. 도쿄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요. 크리스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베이징 시내는 예상보다 훨씬 번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누구도 주변을 신경 쓰는 듯하지 않았죠. 크기만 한 건물들과 넓은 도로, 쉴 새 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가 도시 전체를 채웠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리우의 도움으로 우리는 첫 실험 장소로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을 선택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배우 밍이 벤치에 앉았고 등에는 중국어로 엄마 아빠가 없다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밍의 부모님은 안전을 위해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지나가던 몇몇 청소년들이 밍의 등에 붙은 포스트잇을 발견하고는 웃으며 가리켰습니다. 심지어 한 소녀는 다가와 포스트잇을 떼어내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놀리기까지 했죠. 밍이 슬픈 표정을 짓자 그들은 그저 웃고 지나갔습니다. 저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리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중국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특히 대도시에서는요. 시간이 흘러도 밍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시끄러워라고 말하며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죠. 3시간 동안의 실험에서 밍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번화가에서 임산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임산부 역할을 맡은 배우 메이는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힘들게 서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베이징에서의 이틀째, 우리는 쇼핑몰과 지하철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고 때로는 불친절하기까지 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크리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일러, 이대로는 정말 프로젝트가 위험해요. 방송국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을 원하는데 지금까지는 절망적인 장면만 나왔어요.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었죠. 아직 한국이 남았어요. 어쩌면 그곳에서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베이징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발전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차가웠죠.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걱정되었지만 조금씩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본사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고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크리스와 함께 화면을 마주했죠. 화면 속 마이클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나오기도 전에 이 회의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죠. 지금까지의 촬영 분량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감동적인 순간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만 자극할 뿐이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촬영이 기대 이하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가식 없는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다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부정적인 내용만 담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감동을 주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프로젝트는 폐지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크리스는 좌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어쩌죠? 한국은 일본,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결국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잖아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자욱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답답한 풍경처럼 저의 마음도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죠.
제 말에 크리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시장도 작고 영향력도 제한적인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읽었던 기사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이 떠올랐죠.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또 다른 문화를 가졌을 테니 어쩌면 다를 수도 있어요. 소셜미디어나 대중교통 시스템도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내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제 경력도 끝장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미지의 나라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봅시다. 크리스에게 말하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만을 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일본, 중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근한 미소와 적극적인 안내가 처음부터 인상적이었죠.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직원들은 영어로 능숙하게 의사소통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요. 사람들이 더 친절한 것 같아요. 크리스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하자 곧바로 눈에 띈 것은 임산부 배려석이었습니다. 분홍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좌석 위에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네요. 제가 말하자 현직 코디네이터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임산부와 노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연의 설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울 시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고층 아파트가 가득했지만 곳곳에 녹지 공간과 한옥 같은 전통 건축물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길을 물었을 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첫 실험은 어디서 할까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전통시장 근처가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실험 준비를 위해 저는 한국의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고, 코디네이터 지연의 도움으로 구청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CCTV와 경찰의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산부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죠. 한국에서는 핑크라이트 캠페인을 통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임산부 배지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일본과 중국에서 복잡했던 촬영 허가도 한국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자 빠르게 승인이 나왔죠. 이런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크리스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 배우로 섭외한 민수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항상 근처에 대기하도록 했고, 임산부 역할을 맡은 지선에게는 필요한 물품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5070 세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전통시장과 광장 근처를 주요 촬영 장소로 정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일의 실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록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은 실망스러웠지만 한국에서 느낀 첫인상은 분명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함,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임산부와 아이들을 배려하는 문화적 풍토가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진정한 감동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갔죠. 아침 일찍 우리는 서울의 전통시장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시장 바로 옆 작은 공원 벤치에 민수를 앉혔습니다.
등에는 엄마 아빠가 없다고 쓰인 포스트잇을 붙이고 약간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라고 지시했죠. 카메라는 저 가게 안에 숨겨두었으니 이제 한번 지켜보죠.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이 민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죠. 어머, 이 아이 혼자 있네. 괜찮니? 어디서 왔어? 아주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어서 지나가던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경찰에 신고해볼까요?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청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민수를 돕는 모습을 보고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아이고, 배고프지 않니? 이거라도 먹어라며 음료수를 건네기도 했죠. 크리스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반응이에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려 했죠. 일본과 중국에서는 몇 시간 동안 겨우 한두 명이 다가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에서 임산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선은 큰 배를 안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탔죠. 차내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놀랍게도 즉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괜찮으세요?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지선에게 도움을 건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어휴, 이리 앉으세요. 저도 딸이 임신 중이라 남일 같지 않네요 라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온종일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반응이 가장 따뜻했죠. 그날 밤 본사에 촬영분을 전송하고 마이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건 정말 방송할 가치가 있는 장면들입니다. 내일도 추가 촬영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주세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지만 오늘 목격한 따뜻한 마음들은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일본과 중국에서의 냉담함 뒤에 찾아온 한국의 따뜻함은 더욱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뉴욕 ABC 방송국 편집실에서 마지막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배려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들이 모니터에 흘러갔죠. 특히 한국에서 촬영한 장면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마이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편집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고집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군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을 뿐입니다. 조작 없이도 충분히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죠. 다큐멘터리 3개국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저희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고 특히 5070 세대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우리도 타인을 더 배려해야겠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방송 후 각종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한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테일러 씨,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본 따뜻한 모습들은 돌봄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전쟁과 시사만 다뤘던 기자에서 이제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대가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과거의 논란을 말끔히 씻어내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크리스와 함께 후속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연출을 가미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진실 그대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어요. 크리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지키는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일 겁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려한 외관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특히 가족의 가치,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기획으로 저는 한국의 배려, 문화, 세대 간 소통 방식에 대한 더 깊은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죠. 마이클은 즉시 승인했고,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옥상에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본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들이 그 본능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상 곳곳을 다니며 진짜 따뜻함을 카메라에 담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자의 여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어떻게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냉담한 반응과 달리 한국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돌봄과 배려는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카메라에 담긴 감동적인 순간들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가족과 이웃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는 따뜻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따뜻함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